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제도를 어떤 아름다운 제도, 좋은 제도도 그걸 한국 사회에 가지고 올 때 그게 성공을 하려면 우리 현실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사용자의 압도적인 우위. 그것 때문에 지금 미신고 문제가 엄청나고 전체 취업자의 14%. 그거를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넘어가면은 불법의 천국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오늘은 이제 그 고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이제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지, 물론 이제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경제 전체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준비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위기의 실상부터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첫 번째 그래프,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는 전부 다 통계청에서 발표된 수치들인데요. 취업자 수가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이제 밑에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죠. 작년에 비하면 지금 벌써 6개월째인데요. 3, 4, 5, 6, 7 지난 5개월 동안 매달 34만 명씩 작년에 비하면 이제 일자리가 줄었다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 통계를 작성할 때 일시 휴직 상태에 있는 노동자도 취업자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제 일시 휴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시 휴직 사유가 뭐 당연히 이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뭐 건강상의 사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올해 들어서 급증하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 유급이나 무급으로 휴직 상태에 처하게 된 그런 이제 노동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만약에 그 고려를 한다면, 그러면은 현재 상태는 이제 실제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3월, 4월에는 2019년 대비로 일자리가 140만 개, 160만 개 이렇게 사라진 셈이 됐고요. 지금 7월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가 7월 자료인데요. 7월에도 2019년과 비교하면 50만 개 가까이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하니까 고용에 위축되는 정도가 상당히 크다.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뭐 많은 이야기 들으셨습니다만은 이제 산업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그런 이제 영세 자영업 쪽에서, 그다음에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5월 이후에는 제조업에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게 조금 안 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한국은 굉장히 실업률이 낮은 나라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실업자입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제일 되기 쉬운 게 취업자입니다. 취업자는 굉장히 분류 기준이 널널하고요. 실업자는 굉장히 타이트해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안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공식 실업률은 뭐 4%, 5%입니다. 여전히. 그렇지만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를테면 뭐 단시간 노동자다, 그래서 충분히 더 일을 하고 싶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경제활동 인구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너무 지쳤기 때문이고, 만약에 나한테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잠재적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잠재적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로 분류를 안 하고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로 그냥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이런 분들을 고려한 걸 우리가 이제 확장 실업률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정의해가지고 부르는데, 확장 실업률은 14%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4명 정도는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그 자체의 영향만 생각한다 그러면 2월 달 취업자 대비 7월 달 취업자 수 그 차이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71만 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4월 달에 가장 충격이 컸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우리가 2월 중순경에 31번 확진자분이 나오셨고, 그래서 그 실제로 고용 충격은 3월에 크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 3월 근데 이제 숫자상으로 이제 실제로 일자리가 이제 사라진 거는 4월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회복을 조금씩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위기가 올 때 생각해 보면 대면 서비스업에 그죠? 우리 동네에 그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나타나서 동네가 펑해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일하시던 그냥 치킨집 문 닫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이제 오면서 대면 서비스업에 위기가 집중돼서 경제가 말하자면 민생 경제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에 이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거는 그 민생 이제 제일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그 부분에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뭐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으로 이게 확산되는 거를 좀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제 감염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침체되고 물건들을 안 사려고 하니까 한국 같은 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온 나라인데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사슬 붕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어떤 부품을 만들면 그거를 한국에서 뭘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어떻게 뭐 다른 나라로 팔려나가고 이런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를 거치는 공급 사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안 되게 되니까 공급 사슬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끊어지면서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소재나 부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수출이 많이 그 부진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4월부터 그런 게 나타났고 5월부터는 제조업에서 그래서 고용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상황이 좀 악화되다가 미국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면서 록다운을 해제했죠. 그러니까 봉쇄를 풀고 그러면서 다시 수요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제 막 재정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절대 규모를 보면 한국이 적습니다. 뭐 이제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투입한 재정 투입 규모에 비하면 우리는 돈을 적게 썼어요. 여전히 그리고 쓸 여지도 많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도 뭐 긴급재난지원금 가지고 다시 또 이슈가 되고 4차 추경이 나오고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 또 뭐 질색을 하고 있죠. 항상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얼굴 붉히면서. 근데 그거는 거의 그 이제 경제학을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그 주류 경제학의 그런 마인드에 완전히 그 세뇌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더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정 투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감염 확산을 잘 막았기 때문에 그 정도 재정 투입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경제 효과를 거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조업에서의 고용 악화가 생각보다 작은 폭에 그쳤던 것 같아요. 위기 자체는 성격이 되게 복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번 코로나19 위기의 특징은 이게 경제 외적인 경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온 거잖아요. 바이러스잖아요. 예전에 사스나 이런 바이러스 왔을 때는 금방 지나갔거든요. 그때는 충격이 좀 있었지만 사실은 금방 지나갔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문제 됐을 때도 미국의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그 버냉키 연준 총재 같은 사람도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거는 그냥 말하자면 먼지 같은 거다. 먼지 가라앉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글로벌 예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어떤 막 그 뭐 본질적인 내적 모순이 폭발하고 막 뭐 이런 식의 라기보다도
이 사건이 일어난 걸 가만히 보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감염병이 직접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결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결국은 감염병이 가라앉아야 해결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러스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근데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뉴스 맨날 보면은 러시아에서 뭐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국민들은 50% 이상이 나는 저주사 안 맞는다 이런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뭐 이상한 치료제들 나왔다가 그거 하면 큰일 난다더라 하고 관두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계속 앞으로도 있겠죠. 왜냐하면 주가를 뻥튀기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진지하게 각국 정부들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개발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워낙에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하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나라들이 대부분 북반구에 있지 않습니까? 적도 위쪽에 있어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은 상황이 개선되기 더 어렵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트럼프는 또 자기가 뭘 더 해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또 역시 이제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이런 점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고용 측면에 초점 맞춰서 보면 굉장히 이제 아주 여실히 드러난 측면인데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가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그 정경련이나 경총에서는 항상 그 해고가 안 되고 뭐 우리나라는 노조가 세다고 말하지만 다 뻥이죠.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더, 이를테면 근속연수 짧고 노동 보호가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나라로 우리가 다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나라 보수 야당이랑 보수 매체, 경총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국제 노총 ITCU라는 국제노총에서 발표하는 그 노동자 권리 지수에서 전 세계 최저등급 국가입니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다 아시다시피 뭐 이건 뭐 어디 특정한 나라를 제가 지금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무슨 콩고 뭐 가나 막 말리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 우리가 되게 저발전된 나라라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노동과 관련된 이슈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런 특징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가 굉장히 안전성이 미흡하고 유연성이 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양극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생각하면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봐도 노동이 잘 보호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급여 수준도 꽤 높고요. 반면에 이제 뭐 사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내하청이라든가 뭐 파견 용역 등등 다양한,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온갖 방식으로 사람도 노동 착취하는 거는 뭐 엄청난 아이디어가 짱구를 잘 굴리는 그런 사용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양극화돼 있다, 분절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고용위기를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충격이 전부 다 양극화된 구조에서 아래쪽에 집중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공식 부문이라는 말은 이제 뭐 근로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사회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비공식 부문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 쓰는데요. 비공식 부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공식 부문이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고용 구조 때문에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아래쪽이 싹 밀려 나가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 현행의 고용보험을 보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보호하지 않느냐. 고용보험은 당연히 노동자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현행의 고용보험 어떤 상황이냐면 당장 5인 미만 사업장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직을 할 때 휴직 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고용위기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어떤 제도가 뭐였냐면 고용유지지원금이었는데, 이제 사용자가 신청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휴업수당의 90%까지를 주는 거죠. 중소기업은 이제 90% 주는 거고, 이제 좀 더 크면 기업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휴업수당을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고 플랫폼 비정규직 사내하청 이런 노동자들은 아예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역설적인 현상이죠. 고용보험, 고용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열악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부터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건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 취업자의 35%는 강력한 사회두기가 진행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취업자 35%는 그 업무의 특징이 비필수, 그러니까 식료품이라든가 그 의료보건이라든가 이런 거랑 관계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면 접촉도가 높은 일자리도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취약 일자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고용의 그 불안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번 고용위기를 거치면서 어쨌든 간에 고용 재조정이 일어날 텐데요, 사회적으로. 그 결과는 소득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가 이제 복합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면적인 복잡한 정책 대응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단 취약계층의 재난 손실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생활의 근거를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한테 너는 어떤 사유로 일자리가 없느냐라고 물어보고 그것들을 서류를 증빙을 언제까지 해서 갖춰와라. 그러면은 누구한테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공식적으로 이런 거 한 다음에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 확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경제정책은 어떻게 정부가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걸 동면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면. 겨울잠을 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꽁꽁 얼려버리는 거예요. 일단 생산력을 최대한 보존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자리를 위기 전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동면시켜버리자는 거죠. 위기가 끝나면 다시 깨어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사실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옛날에 외환위기 때처럼 일자리를 전부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고 IMF가 시켰지만은. 반면에 지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은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경제 전체를 살려간다는 그 노력을 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자리를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경제 회복을 하기가 어렵더라는 거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날린 다음에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 그게 빨리빨리 건강하게 못 살아나더라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까지를 우리가 미래의 경제 회복까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 단 하나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총고용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 수준이 꽤 높은 문제인데, 그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적극적인 대책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전에 홍남기 부총리 같이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자기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좋게 거론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이 재정과 관련된 부담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조세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발목을 잡히는 형국인데요. 당장 8월 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오고 이제 멈추면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게 되면
그러면은 막막해지죠. 그러면은 무급휴직으로 가야 되는데 무급휴직으로 가면은 물론 이제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정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또 한 번 의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훨씬 그 지원 수준이 낮아요. 그걸로는 뭐 휴업수당과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당장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8월달에 고용지원금 관련된 게 지금 몇 개 업종에 대해서는 11월달까지 간다고 하지만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연장이 안 되는데 왜냐면 6개월이 지났으니까 3월달부터 해가지고 3, 4, 5, 6, 7, 8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9월달부터는 이를테면 대기업, 제조업체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휴업수당을 이제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고용 대란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물어봐도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안정지원금 뭐 등등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만큼 좀 제대로 된 소득 보장이 안 되거든요. 다른 제도들은. 그래서 지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이거죠. 4차 추경해야 되는데 협조가 되겠느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하여간 재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쓸 돈이 없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국가가 왜 있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정부가 이럴 때 국채 발행해서 빚을 내더라도 사실은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그게 나중에 경제가 살아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인 측면이 사실 없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으로서 우리가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이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기 소득 인정액의 0.8%를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도 0.8%를 동액을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구직급여의 재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몇 가지 이제 수당들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요 일자리를 잃어서 수혜를 받겠는데 수혜받는 금액이 자기가 벌었던 소득에 비례하게 해서 소득 비례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유사시에 실업을 했을 때 자기가 예전에 많이 번 사람은 실업급여도 많이 받고 적게 벌었던 사람은 실업급여도 조금밖에 못 받고 뭐 이런 소득 비례 성격이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그렇잖아요. 기여를 많이 하면 나중에 많이 받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많으면 기여를 많이 하고 그죠? 소득이 적으면 기여를 적게 하고 그래서 소득에 비례하는 성격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시장에서 양극화가 된 상태에서 이런 소득 비례의 성격을 갖는 사회보험은 말하자면은 이제 혜택에 있어서도 또한 불평등을 가지고 온다 하는 이슈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전국민 고용보험 취지 좋고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그런 그림을 그릴 때에는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전체와 관련된 거거든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뭐 건강보험, 고용보험 포함한 이제 사회보험들, 그다음에 무슨 뭐 돌봄 서비스 같은 현물 서비스, 다양한 이제 사회 보호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해서 이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결국은 이런 소득에 비례하는 사회보험도 나중에는 없어져야 할 걸로 봐요. 없어지고 조세 기반으로 모두가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이제 세금을 내면 조세 기반으로 그냥 다 이제 해결을 하는 그게 고용보험이든 아니면 건강보험이든 그렇게 우리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학자들이 이제 책상에서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현실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고용위기를 맞고 노동이 이제 밀리고 이제 이럴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하냐가 사실은 중요하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이런 얘기는 아마 다른 교육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을 건데 딱 특징만 짓자고 하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자료인데요. 이걸 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 75%가 임금 노동자고 25%가 이제 비임금 노동자입니다. 비임금 노동자 안에는 누가 있냐면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75% 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이제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만큼 있어가지고, 뭐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합쳐서 이 두 개를 합치면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55%는 고용보험에 의해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5%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45% 중에서, 요 45%가 다시 31%와 14%, 31 더하기 14 하니까 45.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지금 약간 힘드시죠? 31 더하기 14 하면 45. 네. 그래서 요 31%는 뭐냐? 실정법에 의해서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임의가입은 자기가 원하면 신청하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당연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제 특고입니다. 특고도 자기를 사업자 등록한 특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특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한 비임금 노동자 특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통계청에서는 그 사람을 비임금 노동자로 잡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비임금 근로자죠. 저는 근로자라는 말을 되게 쓰기 싫어해가지고 웬만하면 노동자라고 쓰는데, 임금 노동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특고입니다. 48만 100, 합치면 이제 한 220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5인 미만 농업, 주당 단시간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법적 사각지대 해서 전체 취업자의 30% 가까이가 30% 정도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15% 정도는 여기가 이상합니다. 여기가 이상해요. 뭐냐면 법적으로는 당연 가입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임금 노동자가 이렇게나 많아요. 전체 노동자의 14%, 그러니까 378만 명이 지금 불법적인 상태에서 제도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사실은. 주로 일용직, 영세사업장, 그러니까 이제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고요. 그다음에 사내하청, 뭐 이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부분, 여기는 전부 노조가 거의 없는 데고요. 노조가 있으면 대부분 이쪽에 있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거의 고용보험은 보면은 상당수는 노조가 일단 있으면 고용보험은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노조가 없는 데에서는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의를 가지고 자선사업하듯이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일용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노조도 없는데. 사용자가 신고를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소득 기반 사회보험 해가지고 막 얘기 많이 되는데요. 소득 기반 사회보험은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임의가입 대상에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를 고용보험으로 끌고 오자는 거예요. 특고하고 자영업자.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그 사람들과 뭐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 가든 뭘 하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버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된 구조적인 원인이 특고한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도를 우리가 이제 고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자가 비협조하는, 그래서 불법이 난무하는 현장의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 한 사각지대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좋은 제도를 우리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특고부터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막 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특고가 문제면 특고를 자영업자로 보면 되지 않냐, 그냥. 자영업자한테 지금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거죠, 고용보험에. 그래서 특고 노동자들도 자영업자로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을 전부 다
강제 가입으로 전환시켜버리면 전국민 고용보험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밥 잘 드시고 월급도 두둑히 받으시는 경제 교수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대가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아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 노동부가 이제 그 보수액을 이제 정해서 이 중에 하나 골라라.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소득 신고를 받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캐디건 학습지 방문교사건 뭐 어떤 형태의 뭐 택배기사건 뭐 화물차주건 특고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자영업자야. 이렇게 봐버리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특고라고 하는 고용 형태는 굉장히 무서운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특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최저임금도 적용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법적으로는 이제 독립된 사업자처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런 노동보를 해주지를 않아요. 사용자가.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실까봐 이 마이크 시스템이 여러분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원래 이제 우리가 항상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대기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당한 근로 시간의 한 부분이죠. 근데 특고는 특징이 뭐냐면 대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포함해 가지고요. 수익이 발생할 때에만 대가를 제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사용자가 대기 시간이 길면 노동자가 대기 시간이 길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위험, 그러니까 매출이 잘 안 되네, 막 이런 약간 안 좋은 거네. 그러니까 사업 위험은 원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특고 노동자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 위험 자체도 사용자가 자기가 이제 전부 다 떠안지 않고 특고 노동자한테 떠넘겨버리는 그런 셈이 이제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면 너한테 줄 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특고가 노동자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이제 입법 예고한 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전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는데 전속성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 중간쯤 보시면 전속성은 뭐냐면 특정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개별적인 사용자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 정도가 높으면 전속성이 큰 거고 그 정도가 낮으면 전속성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의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정부의 접근법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산재보험에서 특례를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산재보험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말하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지금 몇 개 특고에 대해서는 특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9개 특고를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그 법에서 산재보험 관련된 법에서. 그래서 이 9개 특고 직종의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도 그런 방식으로 전속성이 높은 이 9개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내년부터 적용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접근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속성이 높아야 되는 이유는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게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특정이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속성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냥 요렇게 그냥 특고 노동자는 독립된 사업자다 이렇게 자영업자다라고 간주하면 전국민 고용보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가장 최악의 방식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나오니까 다행이죠. 근데 이제 정부의 접근법은 그보다는 낫습니다. 어쨌든 특고 노동자는 노동자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전속성을 이제 기준으로 하자 산재보험처럼 접근하자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현실에서 산재보험 자체도 지금 적용률이 굉장히 낮다 이거죠.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높고 어떤 거는 굉장히 낮고, 대리운전 이런 거는 뭐 산재보험 적용받는 대리운전 노동자가 3명인가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고용보험의 9개 특고 직종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하더라도 실제 그 중에서 고용보험 혜택 받는 사람은 역시 10%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전속성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전속성의 문턱이 너무 높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노동 제공의 플랫폼화가 이제 진전되고 있다 해서 이제 사용자의 노동 이용 방식이 변하고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제 전속성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콜을 받고 이제 나가는 노동자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서 콜을 받느냐,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콜을 받고 하는 게 어떤 하나에만 이렇게 의존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서 이제 그걸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한 명이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전속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전속성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거기에 이번에는 사실은 그 계약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최근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 좋아진 점들이 더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그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재 지금 뭐 구두로든가 아니면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정부의 접근법으로는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전속성과 관련된 이슈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됐습니다. 뭐 국가인권위원회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속성이 노동자성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부분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를테면 일용직 노동자도 역시 전속성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일감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일용직 노동자. 따라서 전속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사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이 유독 여기서 문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턱을 없애려고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정부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이 문턱을 오히려 더 높인 거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 고용보험의 특징을 다시 한번 잠깐하게 확인해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사업장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사용자가 신고를 해야 고용보험의 자격이 생깁니다. 사용자가 신고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사용자가 신고 안 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그 법으로 몇 년을 또 싸울 겁니까? 그죠? 더군다나 결국은 우리가 그 고용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기여를 하고 나중에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은 사용자가 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일했다, 그래서 소득을 얼마 벌었다, 그걸 다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사용자한테 완전히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용자가 주는 선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보험 자격 이중 취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플랫폼 노동자인데 내가 주로 거래하는 사업주가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한테만 내가 50% 이상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업주만 나에 대한 피보험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보험 자격을 2명, 복수의 사용자가 신고를 못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단위로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립이 된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도입이 95년도에 됐는데 과세를, 그러니까 조세 행정, 국세청하고는
전혀 그 연결이 안 된 이원화된 체계로 고용보험이 발전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대로,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그 사용자가 이 피보험 자격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가가지고 자기가 누가 이제 고용계약을 맺었고 뭐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면 이제 그 해당 노동자가 이제 그런 이제 그 피보험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얘의 소득은 얼마가 될 거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고 뭐 이렇게 쭉 신고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일용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현재 일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 근로 내용 확인을 신고함. 요런 이제 신고서를 써야 돼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했다. 그다음에 소득을 얼마 가져갔다. 이걸 내가 얼마 줬다. 이걸 이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용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분기에 한번 사용자가 또 뭘 해야 되냐면 국세청, 왜냐면 이제 부가세 같은 것도 이제 내야 되고 하니까 국세청에 일용 이제 3개월 분기마다 국세청에 또 신고를 합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조서라고 하는 것을 신고를 해요. 근데 요거는 3개월 분기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일용직 노동자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때는 계약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노동자가 일용직이고,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계약 기간이 석 달이 안 되는 노동자가 일용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매월 이 일용직 노동자가 소득을 얼마나 버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때 사용자가 신고를 하는데 거짓말이 많아요. 신고하지 않거나. 왜냐하면 사용자는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할 때는 내가 임금을 급여를 얼마 줬다 이런 신고할 때는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할 때는 내가 얘한테 월급을 100만 원을 줬다. 100만 원 그대로 신고를 해요. 왜냐하면 100만 원 낸 만큼 내가 비용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세무상 세금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고할 때는 뻥칩니다. 50만 원 줬다. 왜 그렇겠어요? 예, 사회보험,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때는 과소 신고를 하거나 아예 말 신고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근로복지공단하고 국세청하고 이원화된 체계가 가지고 오는 어떤 사각지대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제 그 우리가 연말정산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확인이 돼가지고 사후적으로 이제 이 일용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이제 작성된 그런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미신고된 노동자는 이제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조세 행정과 고용보험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실 자체는 이제 사용자가 신고하는 정보에 기초해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이라든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 이런 다 사용자가 신고한. 그래서 사용자가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자격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도 책정이 되고 노동자가 사용자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제 피보험 자격치를 신고하면 되지만은 일용 노동자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제도적인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 기반 고용보험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들으셨겠지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계약이 한 달 이상이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 15시간 이야기하잖아요. 단기간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많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단시간 노동자는 뭐 우리가 앞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포함시킬 거냐. 이거는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간헐적으로 이제 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도의 안정성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각지대는 사용자가 피보험 자격 취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그 14%입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가 굉장히 어렵다. 사용자가 결국은 다 확인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득기반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노동연구원 박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이상적이다 하는 것은 다 알죠. 이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기여와 혜택을 통일시키는, 그래서 보편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직접 다 관리하자. 그래서 이제 세금 거둘 때 그때 고용보험도 같이 걷고 건강보험도 같이 걷고 다 걷고, 국세청에서, 왜냐하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국세청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회보험기관에는 사용자들이 과소신고할 요인이 많고 미신고하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세청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여기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뭐 해서 인적 용역형, 소득세법에서 보면은 30개 직종의 인적 용역형 특구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은 그 사업주가 매월 이 소득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3.3%씩 떼고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월별로 소득 파악이 바로 됩니다. 안 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인데, 레미콘, 기사, 화물차 이런 분들은 이제 1년에 한 번만 소득이 확인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거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월별로 소득을 확인해야 되냐면요. 실업을 당하면 소득이 상실되면 그때 제때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별로 소득이 변동하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소득이 파악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뭐 레미콘 기사분이랑 계약하는 사업주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매월 소득을 신고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조만 받을 수 있으면, 사용자한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면, 사실은 정부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특구의 상당 부분은 월별 소득 파악 금방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월별로 소득 파악을 해서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아주 스무스하게 단시간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제도 개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건데, 현행 요율을 그대로 가기는 어렵고 조금 뭐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노동자들이 뭐 0.8%씩 내던 거는 그대로 이제 가는데, 문제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 해당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냈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자 반, 사용자 반 이런 식으로 냈는데,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노동연구원 박사님들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고용을 않더라도 이윤이 많으면 그 이윤에 비례하도록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제도적으로 좋습니다. 확실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은 고용보험료 부담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줄이려고, 고용을 줄이려고 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고용을 털어낸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압박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이 많이 나는 사람 노동자별로 고용 안 해도 이익 많이 나는 데는 고용보험료 많이 내라 이거죠. 그냥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그 다음에 노동자 많이 고용해도 이익 안 난다. 그럼 고용보험료 내지 마라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제도 개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노동자 쓰지도 않은데 왜 내가 고용보험료를 내야 돼라고 엄청 반발하지 않겠어요? 절대 안 해줄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소득기반 고용보험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로 오면 그 문제 진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밖에 소득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월 소득 확인하려면 자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 관련된 이야기인 것처럼요. 매출은 어떠냐? 소득은 그렇고 매출은 어떠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매출이 4,800만 원 넘으면 반기 6개월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매출 신고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요거를 지금 이제 매월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현행처럼 임의가입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아니다 이렇게 다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보험료를 좀 지원해가지고 가입 유도한다는 게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은 자진 신고를 그냥 받아주자는 거죠.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1년에 한 번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그때 가서 정산하자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당연 가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스웨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보다는 더 돈을 많이 고용보험료 부담을 많이 내게 하고 대신 그리고 나중에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조금만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주자 뭐 이런 식의 당연 가입을 시키는 그런 이제 프랑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소득 신고가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뭐 방안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진보당에서 나온 거 봐도 그 정의당에서도 또 그 의원 입법으로 낸 걸 봤는데 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말고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실제로 제도를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하면은요, 전국민 고용보험 이상적으로 좋지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 손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특히 최근에 경기도 같은 경우 그렇죠. 중소기업부하고 경기도에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편입이 되고 있냐?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서 자영업자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민주노총은 일단 자영업자는 모르겠다. 어쨌든 특고까지는 가자 하는 게 그 민주노총 방침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특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용역형 해서 30몇 개 직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뭐 레미콘, 화물차주 이런 이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이제 싸움을 해서 제도를 바꿔내야죠. 제도를 바꿔내가지고 그 경우에는 이제 특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 플랫폼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일용직이나 특고는 이제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만 따져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 생깁니다. 뭐냐면 통계청에서 임금근로소득 결과에서 직종별로 소득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직종별로 따져봤더니 특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상당수의 특고 노동자들이, 물론 특고 노동자라는 게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뭐 보험 모집인은 뭐 엄청 많이 벌기도 하고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특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 조금만 해서 기여 요건 딱 채운 다음에 보험료 최소 내야 될 기간만 딱 채운 다음에 그 다음 무조건 고용보험으로 먹고 산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고용보험 이제 혜택을 받게 되면 그 하한 금액이 있습니다. 하한 금액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저임금 80%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일할 때 받던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들
그것만 딱 일정 기간만 딱 일한 다음에 고용보험으로 먹고 살려고 할 텐데 그런 식으로 노동 유인이 왜곡되게 제도가 설계되면 되겠냐? 제도가 불안정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냐면 그게 왜 그러냐? 너무 못 벌어서 그런 거 아니냐? 비정상적으로 안 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특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들이 사회보험료도 부담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온갖 비용 절감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계약 형태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착취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도 설계를 잘 해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은 적정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뭘 해야 되겠냐? 특고 노동자의 형편을 개선시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특고 노동자의 형편을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고 사업주한테 뭐 강제로 돈 더 많이 주라고 하겠어요? 강제로 못 하잖아요. 싸울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제안했던 거는 뭐냐면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 지금 민주노총이 하고 있습니다만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가지고 이분들이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에 나서게 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게 만들자.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스스로 개선하게 만들어주자.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우리가 특고 노동자와 관련해가지고 좀 깊이 고민할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고요. 엄청나게 많은 제도 개편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제도들이 서로 또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소득 기반 고용보험 좋은데 그렇게 이행해 가기 위한 제도 개편을 이제 해가야 하고 그렇지만은 일단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14% 불법 사각지대입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그건 완전 우리나라 불법의 천지예요 지금. 불법 사각지대에서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제되었던 그런 노동자들을 제도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특고 직종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월별로 소득 파악되는 직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거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급성이 큰 문제는 뭐냐? 사용자 미신고에 따른 불법 사각지대 문제다. 그리고 요거는 결국은 사용자하고 노조가 없는 비정규 노동자 사이에서 완전히 기울어진 역관계를 이게 이런 불법 사각지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제도도요, 그냥 무조건 이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덴마크의 뭐 이렇게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언급을 많이 해요. 인용을 많이 하고 그 모범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이식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뭐가 다르냐? 기본적인 기반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미신고해가지고 이렇게 불법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노동 현장에서 그런 제도 들여온들 뭐합니까? 산재보험 적용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과제고 장기면 너무 미래니까 중기적인 과제고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우리가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노동조합만 노동자들을 사실은 보호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이랑 없는 사업장이랑 고용보험 적용률 비교해보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서 저 뒤에 있는 저기 백만 전태일과 함께 하는 이건데요. 노동조합법 2조 특구 노동자성, 원청 사용자성 확립하고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비 적용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급한 문제로 생각할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는 뭐 똑똑하신 노동연구원 박사님들이 잘 짜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제도를 어떤 아름다운 제도, 좋은 제도도 그걸 한국 사회에 가지고 올 때 그게 성공을 하려면 우리 현실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사용자의 압도적인 우위. 그것 때문에 지금 미신고 문제가 엄청나고 전체 취업자의 14%
그거를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넘어가면은 불법의 천국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런 식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출발점을 삼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국민입법센터에서 나온 그 작은 책을 사서 이제 보면서 그 책은 이제 대중용으로 나온 책이어서 제도개혁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제시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저는 좋게 봤거든요. 뭐냐면 이 위기는 별도의 특례 조항을 우리가 둬가지고 원래 이제 18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고용보험료를 타려면. 그래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었어야만 내가 실직을 했을 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이 제도 도입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18개월이면 언제입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특별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보험료 기여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하는 부분,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 여기 해당한 사람이지만 공무원, 교사를 비롯한 특수직業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것을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진보 정치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취약한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위가 안정된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줘야, 그래야 그게 사회보험으로서 연대의 원리가 실현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제도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말씀을 이제 안 드렸고요. 현행 고용보험의 특징과 그것의 문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현실에서 등장하는 14%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전태일 3법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